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모 회사에서 영업직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구조라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덕인지 영업에 제법 소질이 있거든요. 지인들이 저더러 타고난 영업맨이라고 추켜 세울 정도로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한때 농구 선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농구를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집에 늘 농구공이 있었고요. 시골이었던지라 제대로 된 농구장 하나 없었지만 대신 아버지가 공터 한 켠에 직접 세운 엉성한 농구 골대가 있었죠. 아장아장 걸음마하던 시절부터 아버지와 그 공터에서 농구공을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엔 제가 꽤나 농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았나 봅니다. 저를 위해 농구부가 있는 학교 근처로 이사까지 가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팀 농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떤 스포츠든 그렇지만 농구도 맘먹고 제대로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깨지거든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도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원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제가 농구에 재능을 보이자 더더욱 모든 걸 쏟아부으셨죠. 아버지는 평소엔 무뚝뚝하셨지만 제 경기만큼은 빠짐없이 보러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멋지더라. 경기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면 항상 그런 말과 함께 제 등을 두드려 주셨죠. 또 따로 부상처치와 재활 관련 자격증까지 따서 직접 제 몸을 관리해 주셨네요. 어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전속 영양사처럼 제 음식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고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다 먹이셨죠. 그렇게 부모님의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줄곧 농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도 나쁘지 않았고 프로 진출을 꿈꿀 만큼 열심히 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제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중요한 대회에서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크게 넘어졌고요. 그때 그만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도 크고 작은 부상을 많이 당했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수술과 재활치료까지 받아야 했지만 금방 복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복귀 후 코트에 섰을 때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거나 빠르게 돌파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뛰고 나면 붓기가 심해졌습니다. 또다시 몇 달 휴식을 취해보기도 하고 재활치료도 더 열심히 받아봤지만 한 번 망가진 무릎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네요. 결국 코치님은 제게 농구를 그만둘 것을 권하셨습니다. 사실상 팀 방출이었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 당시 제겐 농구가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더는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몇 달간 방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다 결국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농구 그만두려고요.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할게요.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서건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네 인생에서 농구를 빼면 뭐가 남는다고? 이렇게 포기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다. 제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무릎 때문에 더는 코트에서 뛸 수가 없다고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보자꾸나. 내가 지인한테 소개받은 명의가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치료비며 교통비며 그 돈은 또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그냥 그만둘게요. 어차피 프로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지. 그래요, 여보. 석원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나도 우리 석원이 어딜 또 다칠까 불안에 떨면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다행히 어머니는 제 뜻을 지지해 주셨고요. 결국 아버지도 저희 모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20년 가까이 손에 쥐고 있던 농구공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반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농구밖에 모르던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방황도 잠시, 부모님께 더는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늦게 부랴부랴 취업 준비도 시작했죠. 그간 학점은 신경도 못 썼던 터라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건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인분의 소개로 졸업할 쯤 작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네요. 처음엔 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눈 뜨면 밥 먹고 운동만 하며 살았던지라 서류 업무를 보고 거래처를 찾아가 영업을 한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농구할 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연습해서 따라잡았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영업에 대한 책을 사서 읽고 선배들에게 팁을 물어가며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점점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외모도 나름 호감상이었고요. 성격도 밝고 적극적이었던지라 고객들이 쉽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한 2, 3년간은 겨우 실적을 채우는 정도였는데요. 3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헤드헌터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더 큰 규모의 다른 회사 영업직으로 이직했고요. 성과급 제도가 있는 회사였던 덕에 꽤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땐 월급과 성과급을 합쳐 월 1,000만 원까지 찍을 정도였네요. 돈을 벌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던 빚을 갚는 거였습니다. 그건 효도도 뭣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농구를 할 때 들어간 훈련비며 원정비, 치료비, 뭐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빚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 부모님에게 늘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빚을 갚고 난 뒤로는 부모님에게 다달이 용돈을 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두 분 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더군요. 우리가 어디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해서 밥벌이 잘하고 있는데 왜? 서건이 네가 힘들게 버는 돈 아니냐? 허튼 데 쓰지 말고 네 장래를 위해 모아둬라. 저 쓸 돈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 이 정도 용돈 드릴 만큼 버니까 그냥 받으세요. 제가 이 정도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 간곡한 부탁에 부모님도 결국 마지못해 알겠다 하셨고요. 이후 저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2살 터울의 누나한테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부모님의 지원과 관심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누나는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이 독학으로 공부해야 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 겨우 졸업했죠. 어릴 땐 별 생각 없었는데 저도 머리가 굵어지고 보니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면서부터는 누나에게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아들 노릇, 동생 노릇을 하니 참 기뻤는데요. 문제는 제가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연애나 결혼 같은 것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영업직 특성상 사람 상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 퇴근하면 오히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나이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가정을 꾸리고 애까지 낳아 키우는 걸 보니 저도 문득 그런 가정이 갖고 싶어지더군요. 그러던 중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여직원과 가까워졌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차분한 성격의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영업직은 아니었지만 지원부서에서 일하며 우리 팀을 여러모로 서포트해주던 직원이었죠. 처음엔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는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날을 계기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썸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타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에 결혼에 꼴이 냈네요. 뭐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말하니 되는 대로 아무 상대나 고른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우직하고 외골수적인 면이 있어서요. 한번 결혼하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절대 충성이었기 때문에 배우자는 더 신중하게 고르려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도 잘 통했고요. 가정적이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평생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한 거였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생각보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 의견 충돌이 심했는데요. 저는 결혼한 뒤로도 부모님께 계속 용돈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결혼했다고 나 몰라라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그쯤에 어머니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요. 식당일을 거의 못하고 집에 누워만 계셨거든요. 병원비며 두 분 생활비며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죠. 물론 당연히 저희 집에만 용돈을 드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다달이 저희 집과 똑같은 액수로 용돈을 붙여드리려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감당할 만큼의 벌이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결사반대하더군요. 총각 때야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얼마를 주든 괜찮았지만 이젠 아니지. 당신 가족은 이제 나잖아. 앞으로 우리 둘만 생각하자.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것도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시잖아. 허리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 어쨌든 아버님이 주방 이모랑 가게 일 계속하고 계시잖아. 벌이가 아예 없진 않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형님도 있는데 그걸 왜 당신이 책임져? 책임져도 같이 살고 있는 형님이 책임져야 맞지. 누나보다 내가 더 월급이 많잖아.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만 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양가에 다 안 보내면 될 일이잖아. 정 힘드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얘기하시겠지. 그때 도와드려도 충분하지 않아? 계속 돈 보내드리면 결혼 전처럼 계속 용돈 주겠구나 그렇게 당연시 여기실 수도 있다고. 솔직히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결혼했으니 가정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걸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픈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하니 참 서운하더군요.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한동안 저희 사이도 신혼 같지 않게 냉랭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니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석원아, 이번 달 병원비 너희 아버지가 벌써 납부했으니까 돈 보낼 필요 없다. 앞으로는 용돈도 그만 보내고. 네? 갑자기 왜... 갑자긴 인서가. 너도 이제 결혼했는데 네 가정 먼저 챙겨야지. 불현듯 가슴 한구석이 싸해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전화를 건 데는 아내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어머니, 혹시 미경이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다, 새아가가 뭐라고 하긴. 그냥 너희 아버지랑 얘기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네가 우리를 좀 챙겼니? 그건 참 고마운데 이제 너도 결혼했으니까 장차 태어날 손주 생각해서라도 돈을 좀 아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요. 또 연락드릴게요. 더 추궁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나에게 전화했죠. 누나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누나는 대번에 역정을 내면서 진실을 얘기해 주더군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옳게 너무한 거 아니니?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랬다더라. 앞으로는 용돈 안 받으시면 안 되겠냐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뭐? 그게 진짜야?
아, 그래. 뭐 그것까진 그렇다 쳐. 나도 같은 여자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아, 근데 엄마 병원비까지 들먹이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픈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누나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부부끼리 상의해야 할 문제에 왜 부모님을 끌어들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뭘? 잡아댈 생각하지 마. 당신이 어머니한테 용돈이랑 병원비 문제로 눈치 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참나, 어머님이 그러셔? 당신한테 말 절대 안 할 것처럼 굴더니만. 어머니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어머니한테 그런 전화를 왜 한 건데? 어머님한테 얘기 안 했으면 당신 계속 고집 부렸을 거잖아. 나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뻔뻔한 아내의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죠. 아니 그게 말이 돼? 이건 우리 부부끼리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야. 근데 왜 당신 혼자 결정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말을 해? 뭐? 쓸데없는 말?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결혼 후에도 남편이 시댁에 돈 100만 원씩 퍼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잘한다 했지? 아,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세 배씩 벌잖아. 아, 근데 꼴랑 그 100만 원이 아까워? 아, 내가 버는 내 돈인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는 바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들어앉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내의 자존심은 박살날 테고 저희 부부 사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차분하게 얘기했죠. 당신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부모님 용돈만큼은 내가 챙겨드릴 수 있게 해줘. 나 대학 시절까지 농구하면서 집에 있는 돈 참 많이도 까먹었다고. 그건 갚아야지. 물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드릴 테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버는데 200 정도는 없는 돈인 셈 쳐도 아무 문제 없잖아. 알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 결국 아내에게 억지로 대답을 받아내긴 했는데요. 결국 제 뜻을 관철시킬 순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끝까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셨거든요. 결국 아내의 뜻대로 상황이 마무리된 거였죠. 참 속상했지만 어쨌든 앞으론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하자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이후 몇 년간 저희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사실 돈 문제로 그렇게 싸우긴 했지만 어쨌든 아내는 현모양처럼 불려도 손색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저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밥을 차려줬고요. 퇴근 후에도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은 채 저를 기다렸죠. 그뿐인가요? 결혼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엔 그토록 바라던 딸아이도 태어났네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 부부의 결속력은 한층 더 끈끈해졌습니다. 애정을 넘어선 어떤 동지애 같은 게 생겼다고나 할까요? 덕분에 저희 부부 사이는 딸아이가 태어난 뒤로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내는 출산 후에도 여전히 가정적이었고요. 딸에게도 헌신적인 엄마였죠. 저 역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부터 보고 주말에도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나가 갑자기 퇴근 후에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아무래도 좀 소원해졌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 저녁을 먹었는데요. 헤어질 무렵 누나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저기 석원아, 나 곧 결혼해. 뭐? 진짜? 지금 만나는 그 형님이랑? 사귄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 사람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올해 안에 하려고. 잘 됐네.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 얼마 전에 그 사람 와서 인사하고 갔어. 조만간에 상견례도 할 거야. 그래서 말인데 석원아,
나 결혼할 때 네가 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누나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너 결혼할 때 엄마랑 아빠가 돈 5천 줬잖아. 집 살 때 보태라고. 그랬지. 근데 누나 목도 따로 저금해 두신 거 있지 않아? 엄마 아프고 가게 어려워지면서 그것도 다 썼대.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괜찮다곤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아무래도 월세살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아깝잖아. 엄마랑 아빠가 너 해준 돈 5천에 딱 절반 2,500이라도 돌려줄 수 없을까? 그거에 내가 모은 돈 더하면 전셋집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당연히 줘야지. 걱정하지 마, 누나. 집에 가서 바로 붙여줄게. 사실 저는 누나에게도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아들의 운동하는 저만 챙기느라 누나는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저를 대신해서 그간 부모님을 보살펴온 것도 누나였고요.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원스러운 대답에도 누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근데 저기 올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엄마 병원비로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벌써부터 아내의 눈치를 보는 누나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어깨를 펴고 말했죠. 걱정하지 마, 누나. 결혼 지원받았던 걸 똑같이 나누겠다는 건데. 내가 잘 얘기할게. 그 사람도 이건 이해할 거야. 그래, 고맙다, 서건아.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며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많이 회복됐겠다. 나름 부드럽게 설득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여보, 오늘 누나를 만났는데 올해 안에 결혼한대. 아, 그래? 잘 됐네. 형님도 나이 더 먹기 전에 빨리 가야지. 저기 근데 나 결혼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돈 5천 해주신 거 알지? 근데 지금 우리 집 형편이 누나한테 똑같이 해줄 만큼은 안 돼서 누나가 혹시 나 받은 5천에서 반 정도만 돌려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 그러자 아내가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돌려주겠다고 했지. 이제라도 내가 줘야 맞는 거잖아. 매형될 사람 공무원이라 그렇게 월급이 많지가 않다고. 지금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살이 할 형편이래. 근데 우리는 결혼하면서 바로 이 아파트 샀고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당신이 2,500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짜로? 아내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와, 진짜 어이없네. 당신 우리 가정 경제 상황 생각은 하고 하는 말이야? 가정 경제 상황? 솔직히 좋은 편 아니야?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아, 그럼 당신이 벌 만큼 버니까 그 돈 그냥 막 함부로 써도 되는 거야? 당신 처자식은 생각도 안 해? 생각을 안 하긴 뭘 안 해. 그리고 함부로 쓴다니. 원래 누나 목 씌워야 할 돈을 내가 돌려주는 거라니까? 그런 게 어딨어. 받았으면 땡이지. 아내의 이기적인 태도에 점점 속에서 열이 올랐어요. 아니, 내 친누나가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당신 누나 성인이야. 결혼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맞지. 동생한테 손 벌리는 게 말이 돼? 그게 손 벌리는 거야? 나만 결혼 지원 받았었으니까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건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제와 나누자는 게 어딨어? 한 번 줬으면 땡이지. 희정이도 점점 클 테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당신 식구들만 챙기려고 드는 거야? 당신 진짜 가족은 나랑 희정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처남이 결혼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당신 입 싹 씻고 모른 척 할 거야? 여기서 내 동생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아내와 제 싸움은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렸어요. 그렇게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던 바로 그때 갑자기 아내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좋아. 그렇게 당신 멋대로 할 거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그렇게 당신 가족들 챙기고 싶으면 이혼하고 혼자 된 다음 챙겨. 난 우리 딸이랑 둘이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얘기가 왜 그리로 튀어? 뭐가?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형님 결혼자금 대신 보태주겠다고 하면 나 진짜 당신이랑 갈라설 거라고.
아내의 형형한 두 눈빛을 보니 그냥 하는 말 같진 않았어요. 결국 저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한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올케가 반대하나 보네. 미안.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서.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누나. 아니야, 네가 뭘 미안해. 너도 네 처자식 먼저 챙기는 게 맞지. 근데 좀 서운하긴 하다. 너한테도 올케한테도. 누나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유난 떨지 말라 그래. 다른 집도 다 그래. 아들 결혼할 때랑 딸 결혼할 때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역사적으로 아들, 딸 차별이 유구한 나라인데 형님은 뭘 그렇게 서운해해. 전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져야지. 당신한테 받은 걸 뱉어내라는 게 맞는 거냐고. 됐어, 이제 그만해. 저는 아내와는 말도 섞기 싫었는데요. 어쩌면 여자분들은 아내의 입장을 더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이상 원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똑같이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처음 용돈 문제가 터졌을 때 아내는 자기 집에도 절대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그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그걸 알게 된 계기는 밀린 통장 정리를 하면서였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니 아내가 저 모르게 장인어른 계좌에 돈 몇백을 다달이 보냈더라고요. 여보, 통장에 이거 뭐야? 뭐가? 장인어른 계좌로 몇 달 전부터 200~300씩 보냈잖아. 아, 그거? 엄마가 요즘 좀 어렵다고 해서. 당신도 알잖아. 시골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번에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었대. 그래? 그래도 앞으로 나한테 미리 말은 좀 해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못 보내드린 지 한참 됐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농산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치하게 난 안 된다고 했으면서 넌 뭐냐 이렇게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 한 번은 장인어른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하셨는데 변변찮은 보험도 없으셔서 입원비며 생활비며 그 비용을 제가 다 댔습니다. 그래도 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역시 내 부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일종의 허락으로 생각한 걸까요? 이후 아내는 처갓집에 거의 돈을 퍼다 주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통장으로 싸주고요. 제 카드를 아예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줘버리는 바람에 두 분이 제 카드로 생활을 하시기도 했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쯤에 대학을 졸업한 처남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처음엔 시험 준비와 알바를 병행하겠다고 했어요. 학원비며 문제집 값이며 솔찬히 드는데 그걸 장인어른 장모님이 도와줄 여력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시험에 한두 번 떨어지고 나더니 안 되겠다면서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더군요. 누나, 알바하면서 공부하려니까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너무 부족해.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 딱 1년만 누나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 알겠어. 필요한 돈이 얼만데? 아내는 저와 상의도 없이 처남의 학원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남 공무원 시험을 지원해줘? 누나가 돼서 그것도 못해줘 그럼? 아니, 우리 누나 결혼할 때 당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봐. 그거랑 이건 다르지. 형님은 돈을 염치 없이 그냥 달라는 거였잖아. 근데 상철이는 자기 시험 합격만 하면 다 갚는다고 했어.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처남이 합격만 하면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더군요. 저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납득한 게 아니고요. 더 얘기해봤자 싸움만 커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인내심 좋은 저도 결국 폭발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환갑 선물 때문이었죠. 마침 제가 그쯤 승진도 했고 투자한 주식까지 운 좋게 대박이 나서 제법 큰 돈을 벌었거든요.
결혼 후 못 하나 해드린 게 없어 마음에 내내 걸리던 차였어요. 마침 아버지 환갑이겠다. 제대로 좀 챙겨드리고 싶더군요. 고민하다 아버지 평생 소원이 유럽 여행이었다는 걸 떠올리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어머니랑 같이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웬걸 아내는 이번에도 단칼에 반대하더군요. 뭐? 유럽 여행? 미쳤어? 두 분 같이 보내드리면 못해도 1,000만 원은 깨질 텐데 그 돈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큰 돈인 거 나도 알지. 근데 우리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나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당신 희정이 낳고 나서도 우리 어머니가 몸조리 다 해줬잖아. 그거 갚는다 생각하고 보내드리자. 아무리 그래도 유럽 여행은 너무 간 거지. 차라리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를 보내드려. 노인이들 체력도 안 좋은데 유럽 가면 고생만 한다고. 좀 더 싸고 가까운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라는 아내를 보면서 정이 떨어지더군요. 당신은 참 한결같다. 내가 처가 식구들 돕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집 식구들 돕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유럽 가봤자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나이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해. 그냥 돈만 바닥에 버리는 거라니까? 그건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이번엔 나도 양보 못해. 우리 아버지 평생 꿈이 유럽 땅 밟아보는 거였는데 최고 좋은 비행기랑 호텔 잡아서 보내드릴 거야. 당신 자꾸 이러면 나 이혼! 그래 하자. 나도 당신처럼 이기적인 여자랑은 더 못 살겠으니까. 제 강경한 태도에 아내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전 바로 부모님을 찾아가 유럽 여행 얘기를 꺼냈어요. 두 분도 무척 기뻐하셨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쯤에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는 바람에 결국 부모님의 유럽 여행은 물거품이 됐어요. 두 분 다 내색은 안 해도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 1,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드렸죠. 이걸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요. 아버지가 절대 안 받겠다고 하는 걸 제가 강경하게 우겨서 보내드렸네요. 부모님은 고민하다 결국 그 돈을 누나한테 준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쁘긴커녕 오히려 기뻤어요. 그렇게라도 누나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아내는 단단히 마음이 상했나 보더군요. 며칠간 제게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제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과 누나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오히려 실망감만 더 커졌는데요. 사실 이혼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아이가 있기에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한밤중에 울린 전화였습니다. 잠결에 핸드폰 액정화면을 확인해보니 어머니의 이름이 떠있더군요. 놀란 마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석원아, 큰일 났다, 큰일. 가게에 불이 나서 다 홀랑 타버렸다. 네? 가게에 불이 났다고요? 그래. 웬 미친놈이 술 처먹고 옆 가게에 불을 질렀는데 그게 우리 가게까지 옮겨붙는 바람에 어쩌면 좋냐, 석원아. 문제는 부모님의 집이 가게 바로 위층이라는 거였어요. 그곳까지 까맣게 전소됐다 하더군요. 두 분 다친 데는 없는 거죠? 다행히 우리 둘 다 밖에서 저녁 먹고 있었어서 다치진 않았는데 가게고 집이고 다 타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냐. 화재보험 들어둔 게 있긴 한데 보상이 얼마나 될런지. 일단 제가 갈게요, 어머니. 저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 길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어요. 두 분 다 까맣게 타버린 가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응, 다친 데는 없다. 그래도 네가 와주니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걱정 마세요. 당장 우리 집으로 올라가세요. 같이 지내시면 돼요. 부모님께서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결국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현관문 걸쇠를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잠든 줄 알았는데요. 전화를 거니 대번에 받아선 그러더군요. 당신 미쳤어? 어머님 아버님을 집까지 데려오면 어떡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지금 어머니 아버지 가게고 집이고 다 타버렸다니까? 그럴 때 지내는 대피소 같은 거 지역마다 있잖아. 그런 데서 불편하게 어떻게 지내? 아이고 아주 효자 나셨다. 아내는 빈정거리며 그대로 뚝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걸어도 절대 받지 않고요. 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부모님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는지 그냥 다시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일단 제 차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나와봐. 어머니 아버지 내려보냈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제야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행여나 이웃 사람들이 들을세라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죠. 그리고 애써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상의도 없이 두 분 집으로 데려온 건 미안해. 나도 화재 때문에 놀라서 경황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모시고 왔으니까 하룻밤만 재워드리자. 어? 글쎄 난 싫다니까. 불편하고 귀찮아. 그러니까 하룻밤만 일단 재워드리자고. 그냥 보낼 순 없잖아. 시간도 늦었는데. 그럼 그냥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호텔에서 자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집과 가게를 모두 잃고 당장 갈 곳이 없어져 모셔왔는데 단 하룻밤도 못 재우겠다고 호텔로 보내라니요. 어쩜 이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하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돈도 많은데 호텔에서 자라 해. 당신이 아버님 환갑이라고 1,000만 원이나 드렸잖아. 그 돈이면 몇 달은 호텔에서 지낼 수 있겠네. 그 순간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그때까지도 제가 부모님에게 1,000만 원을 드린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손을 뻗어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두 눈을 흡뜨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당신 지금 날 때렸어? 그래, 맞을 만한 말을 했으니 맞아야지. 뭐? 호텔로 가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뭘?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당신한테나 죽고 못 사는 부모지 나한텐 어렵고 불편한 시짜 인간들일 뿐이라고. 내가 내 집에서 왜 불편하게 자야 하는데? 뭐? 시짜 인간? 말 조심해라 너. 하지만 제 경고에도 아내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어요. 참나, 나한테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이나 줘놓고 그 돈으로 호텔 가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언제 올라오셨는지 저희가 다투는 소리를 다 들으신 것 같더군요. 저기 서거나, 우린 그냥 근처 호텔 가서 하룻밤 묵을 테니까 그만 쉬거라. 그래, 어멈도 우리가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지. 우리 이만 갈 테니까 편히 자거라. 잠시만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두 분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보, 뭐하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 안으로 모셔. 저는 아내가 제 말에 장단을 맞춰주길 바랬습니다. 저와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도리는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입술만 삐죽일 뿐 조금도 움직일 생각을 않더군요. 결국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고요. 어머니도 어색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됐다. 호텔 가면 되는데 어멈 불편하게 뭐하러. 다음에 다시 오마. 어머니가 내려갈 때까지도 아내는 인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기실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쫓아낸 거나 다름없었죠.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갈라서기로 말이죠. 전 다시 달려가 아내의 뺨을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며 말했죠. 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야. 더는 너 같은 년이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뭐? 그놈의 이혼하자는 소리 지겹지도 않아? 그래, 지겨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난 너같이 이기적인 여자랑 더는 못 살아. 너한텐 네 가족만 가족이고 내 부모님은 남이지? 어떻게 화재로 집하고 가게까지 잃은 분들을 이렇게 쫓아내? 우리 다시 보지 말자. 내일 이혼 서류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그 말을 남기고 전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당신 이대로 가버리면 어떡해? 희정이는 어떻게 하고? 당신 이렇게 가면 진짜 끝이야. 알아들어? 뒤에서 아내가 바락바락 악을 썼지만 전 결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호텔로 가 잠을 청했죠.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따로 방을 잡아 주무시게 하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 먹기 시작했는데요. 자정이 훌쩍 넘은 새벽녘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글쎄 저희 아파트 부녀 회장님이더라고요. 아니 회장님이 어쩐 일로... 아유 지금 어디에요? 애 엄마가 정신없어 보여서 내가 대신 걸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불 났어요. 빨리 와봐요. 네? 불이 났다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희정인에서 불이 난 게 옮겨 붙은 것 같은데 지금 소방관이랑 경찰들 다 와 있어요. 얼른 와요. 저는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둘째치고 아내와 딸이 걱정돼 미칠 것 같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불 속에서 못 빠져나왔다거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동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잡힌 상태였지만 저희 집은 물론이고 그 옆집들까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어요. 경찰과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와중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녀 회장님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희정 아빠 큰일 났어. 불이 난 게 희정 아빠네 집이 맞았더라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랑 희정이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다가와 절 둘러싸더군요. 한석원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내분도 거기 있습니다. 네? 대체 왜... 일단 함께 가시죠. 저는 아내도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순순히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심장 한켠은 불안하게 술렁거렸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그래 희정아, 많이 무서웠지? 아빠! 우는 아이를 달랬던 것도 잠시, 곧 경찰이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아이를 여자 경찰에게 맡겨두고 저는 경찰들을 따라 다른 방으로 이동했는데요. 그곳에 아내가 앉아 있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걱정되는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교차해 아내를 끌어안았는데요. 아내는 흠칫 놀라 시선을 피하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않더군요. 하긴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이혼하겠다며 뺨을 때렸는데 그럴 만도 했죠. 저는 머쓱한 표정으로 아내에게서 떨어져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연락을 받고 도착한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호텔로 돌아가셨고요. 저와 아내 앞으로 나이 지긋해 보이는 경찰이 마주 앉았는데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긴장한 것도 잠시, 이내 그 경찰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내분 말씀은 남편분이 불을 지른 거란 말씀이시죠? 일순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렸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그 말에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네, 확실해요. 제 남편이 불을 질렀어요. 당신 그게 지금 대체 무슨 소리야? 잡았대 생각 마. 어머님 아버님 가게랑 집 불탔는데도 내가 우리 집에 안 들이니까 당신 그걸로 앙심 품은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우리 집에 불 지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무렴 내가 그렇다고 우리 집에 불을 지르겠어?
당신이랑 희정이도 있는데. 그럼 멀쩡한 집에 불이 왜 나는데? 사람이 눈이 돌면 뭔 짓을 못해? 아내는 제가 방화범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새벽녘에 몰래 집에 들어와 불을 지른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진짜 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고 믿는 거야? 당신 나랑 이혼한다느니 하면서 난리치고 나 때리기까지 했잖아. 근데 불은 못 지르겠어? 보아하니 술도 먹은 것 같은데 술김에 그런 거지? 경찰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해. 경찰들마저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전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가 집을 나간 시간이랑 화재 발생 시간이 얼추 맞아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찰도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더군요. 한석원 씨, 평소 배우자랑 갈등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부모님 가게 화재 문제로 크게 다투셨고요. 혹시 감정적으로 격양돼서 충동적으로 불을 지른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그럴 이유가 어딨어요. 집에 불을 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문득 집에 설치돼 있던 보안용 카메라가 떠오르더군요. 물론 카메라 자체는 불에 이미 타버린 상태였지만 촬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제 핸드폰에 전송되도록 설정돼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집 거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영상은 바로 제 핸드폰 앱에 저장되고요. 그걸 보면 화재 원인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허둥지둥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보안용 카메라와 연동된 앱을 켰어요. 그리고 경찰과 확인하려던 순간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던져버리더군요. 어디서 또 사기를 치려고. 당신이 불 지른 거 맞잖아. 그만 인정해.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내 핸드폰을 왜 집어던져? 제 고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예 제 핸드폰을 짓밟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경찰들이 빠르게 아내를 제압했고요. 제 핸드폰도 무사히 경찰들 손에 넘어갔죠. 보안용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난동을 부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수상했어요. 경찰들 역시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더니 아내와 저를 각각 다른 곳에 격리하고 핸드폰을 가져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경찰이 아내와 저를 다시 한 곳으로 불렀는데요. 가타부타 말없이 제 핸드폰 속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걸 확인한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거실에서 뜨거운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엔 향초가 피어져 있었는데요. 얼마 안가 두 사람이 안방으로 자러 들어가고 향초가 엎어지면서 소파 쪽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게 보였죠. 저는 그대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게 뭐야? 저 새끼 대체 누구야? 아내는 입에 악교라도 붙인 양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내 말 안 들려? 저 새끼 대체 누구냐고! 여보, 이 사람은 그냥 친한 오빠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같이 술이나 먹고 속풀이 하려고. 친한 오빠? 넌 친한 오빠를 집에 불러서 향초까지 켜고 술을 마시냐? 둘이서 붙어먹느라 집에 불이 난 것도 몰랐던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엉엉 울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미안해 여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게 해서 이 새끼랑 붙어먹고 불을 냈다는 거야? 심지어 그걸 나한테 덮어씌우기까지 하고? 미안해 여보.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있던 것까지 걸릴 테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 사이 잠자코 있던 경찰이 바로 상간남을 소환했죠. 기가 막히게도 아내의 전 남자친구더군요. 둘이 저 모르게 다시 붙어먹은 지 3개월이 넘었더라고요. 경찰이 말리는 것도 아랑곳 않고 그 자식을 개패듯이 패버렸네요. 이후 아내와 상간남은 실화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뿐만 아니라 위층과 옆집까지 피해를 입혔으니 보험사에서도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죠.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내가 널 왜 봐줘? 나를 방화범으로 몰려고 했던 여자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땐 너무 당황해서 당신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웃기시네. 평생 돈돈거리기만 했던 여자가 바람핀 거 걸려서 위자료 뜯길까봐 그랬던 거겠지? 두고 봐. 네가 두려워하던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여보, 왜 그래 진짜? 나 버리지 마, 제발.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전 단호하게 그런 아내를 밀어냈고요. 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상간자 소송은 물론 위자료 소송까지 민형사상으로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네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아내는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중과실 실화죄가 인정됐지만 고의도 아니었고 초범이었던지라 감옥에 가진 않았는데요. 대신 어마어마한 벌금과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빚더미에 앉았죠. 화재로 다른 주민들이 다치고 집과 재산이 탔는데 그 피해액만 못해도 수억 원이지 않겠습니까? 전업주부의 가난한 친정을 둔 아내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당연히 없었고요. 상간남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직장 생활을 하긴커녕 도박과 술에 미쳐 사는 쓰레기더군요. 심지어 상간남은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갚느라 자기 부모 집까지 팔아치워야 했죠. 그 일로 결국 두 년놈도 갈라섰다 하대요. 현재 아내는 파출부 일을 하며 자기 앞으로 생긴 어마어마한 빚을 갚고 있습니다. 딸은 당연히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가끔 아내에게서 딸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다 핑계고요. 결국은 돈 좀 빌려달라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요. 그래서 딸도 절대 보여주지 않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돈도 빌려주지 않고 있어요. 여보, 당신 진짜 잔인하다. 내가 그래도 희정이 엄만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희정이 핑계로 또 돈 뜯어내려는 거 모를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희정이가 그리운 게 아니라 내 돈으로 편하게 살던 옛날이 그리운 거겠지. 됐고, 다신 연락하지 마.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도 제 삶을 다시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몇 년간은 저도 참 힘들었어요. 나름 시원하게 복수했으니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더군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저도 남들만치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지금 아내는 저와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인지 저와 비슷한 점이 많고 가정에 대한 애정도 남다릅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기 아들은 물론 저희 딸까지 참 잘 챙기죠. 저희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처는 어려워하던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내는 우리 며느리 하면서 참 예뻐하신답니다. 그만큼 저도 처갓집에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나간 일을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오늘도 따뜻한 저녁 식탁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네요. 썰밤 가족분들도 곁에 있는 식구들을 소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